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전쟁의 근본 원인은 이 국제 체제의 무정부성이기 때문에 유엔과 같은 이런 어떤 기구가 세계 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체제가 갖추어지면 세계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이 케네스 월츠의 주장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전쟁의 원인을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봤죠. 자, 인간의 차원에서, 두 번째는 국가의 차원에서, 세 번째는 국제 체제의 차원에서 전쟁의 원인을 분석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뭐 어느 이론이 맞다고 우리가 현재까지 검증된 바도 없고 장담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다 복합적으로 우리가 전쟁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발생했던 전쟁을 놓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세 가지 차원이 다 사실 작용한 사례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것이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우리가 단언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어쨌든 인간의 차원에서 또는 국가의 차원에서 국제 질서의 차원에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우리가 전쟁의 유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전쟁의 유행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전쟁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근대 이전, 우리가 근대라고 하면 1789년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죠,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1789년에 789 외우기도 좋죠.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이 프랑스 대혁명에서는 결국은 자유평등 박애의 기치를 들고 민중이 봉기를 해서 기존의 군주들, 유럽의 군주들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이제 항거한 그런 일대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결국 민주적인 어떤 체제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민주주의가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군주가 통치하던 그런 어떤 절대 왕조 체제에서 공화정으로 이렇게 정치 체제가 변하고 또 인간의 자유와 평등 사상이 확대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주의의 어떤 꽃이 이제 싹을 트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근대 이전의 시대, 근대 이후의 시대로 보통 학자들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근대 이전에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시대의 전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제한전쟁이었어요. 제한전쟁. 이 제한전쟁은 어떤 개념이냐면 글자 그대로 제한적으로 했던 전쟁이에요. 전쟁의 목표도 제한을 두었고 전쟁에 동원되는 어떤 자원도 제한을 두었고 전쟁이 일어나는 어떤 지리적인 범위도 제한을 둔 제한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전면전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전쟁 1950년도에 일어났던 6.25 전쟁 또는 한국전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한국전쟁으로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뭐 6.25 전쟁이라고도 많이 칭하기도 하죠. 어쨌든 한국전쟁 1950년 6월 25일에 우리 남북한에 발생했던 이 한국전쟁도 대표적인 제한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합국이 유엔군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 우리가 분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연합군이 북한으로 우리가 공격을 했을 때도 두만강 이후를 넘지 못하도록 통제를 했었죠.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이것처럼 어떤 전쟁의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어떤 전쟁의 목표나 또는 전쟁을 수행하는 어떤 장소나 또는 동원하는 수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것을 우리가 제한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대 이전에는 이 제한전쟁의 성격이 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근대 이전에는 전쟁의 주체가 국민들이 아니었고 군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대 이전의 시대는 뭐 전 세계가 왕이 통치하는 왕정 체제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조선 시대나 이런 때는 전부 다 왕이
통치하는 거고, 이 국가 자체가 국가라는 개념이 생겨나지, 국가라는 개념은 있었지만 이 국가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그런 근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근대 민주주의 국가, 민족 국가가 아니죠. 민족이 중심이 되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왕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 이런 왕정 체제였죠. 절대 왕정 체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유럽의 17세기 중엽부터 종교전쟁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여러분들 30년 전쟁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1630년부터 1648년까지, 다시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이 종교전쟁, 유럽에 일어난 종교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 1648년도에 이 종교전쟁이 30년 전쟁이 종결이 되죠. 그러면서 이 30년 전쟁이 종결이 되면서 그 이후부터 민족이라는 개념이 이제 태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의 개념이 태동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근대 민족 국가예요. 이 시기가 바로 이제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기를 넘어서 한 1세기 이후에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나고, 또 17세기, 18세기에 계몽주의 사상, 계몽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그동안 어떤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으로 억압되어 있던 민중들이 눈을 뜨는 이런 어떤 문예 사조 현상을 우리가 계몽주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글을 배우고 문화를 익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 주도 세력으로서 등장을 하는 어떤 계몽 사상이 이 유럽에서 들불같이 번지면서 17, 18세기에 결국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어서 1세기 이후에 19세기에는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대 역사가 또 일어나죠. 전기기관차가 발명이 되고 전기가 발명이 되고 과학기술이 혁명적으로 발명이 되면서 결국은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오늘날과 같은 이런 국가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그러나 17세기 이전에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왕이 통치하는 국가였어요. 왕조 국가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대 이전은 바로 왕의 나라였어요. 왕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주체도 왕이 전쟁의 주체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결국은 왕이 자기의 자원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용병을, 쉽게 이야기해서 국민들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길른 사병과 같은 이런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했죠. 그래서 직업 군인들이 이제 주로 이때 좀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직업 군인과 용병들을 동원해서 왕이 이제 주체가 되어서 전쟁을 치렀던 시기가 바로 이 근대 이전의 제한전쟁의 성격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제한전쟁이 총력전의 개념으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근대 이후, 아까 이야기한 근대 이후로부터 총력전으로 이제 근대에 들어서는 전쟁의 개념이 발전이 되죠. 이 총력전이라는 것은 제한전의 반대 개념이에요. 이 총력전은 국민 전체가 하나의 전쟁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로 발전했다는 것이죠. 전쟁이라는 것이. 이게 아까 이야기한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의 시대는 제한전쟁의 성격을 띄었지만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전 국민이 전쟁에 동원되어서 목숨 걸고 국가의 모든 어떤 사활을 걸고 싸우는 총력전의 개념으로 발전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은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태동이 되고 민족을 중심으로 한 국가라는 근대 민족 국가라는 게 형성되면서 이런 개념이 생긴 것이죠. 과거의 근대 민족 국가가 생기기 이전에는 왕이 국가를 소유하고 백성은 왕의 소유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총력전으로 전쟁이 발전된 것이나 제한전쟁의 성격을 띄었지만 근대에 들어서는 이제 민족을 중심으로 한 국가 총력전으로 발전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근대 이전에는 제한전쟁의 성격을 띄었다. 근대 이후에는 총력전으로 발전했다는 거 꼭 기억해 두고요. 이 근대를
구분하는 기점은 프랑스 대혁명 1789년을 기점으로 근대와 이전과 이후를 구분한다. 이 정도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언저리에 일어났던 세계사적인 어떤 사건들은 계몽주의 운동과 그리고 종교전쟁 그리고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요약적으로 잘 기억을 해두면 큰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프랑스에는 세계적인 영웅이 탄생을 하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나폴레옹이라는 천재가 군사적 천재이면서 또한 이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공화정에 또 새로운 정치 지도라서 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은 누구보다도 프랑스 대혁명을 잘 이용을 했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것은 민중봉기죠. 민중봉기. 군주제의 억압에서 민중이 전체적으로 봉기를 해서 자유와 평등을 달라고 주장했던 일종의 혁명이에요. 민중혁명이죠. 이 민중혁명을 나폴레옹은 잘 이용해서 프랑스의 국민들을 하나의 힘으로 뭉쳐서 민족이라는 단위를 잘 활용해서 소위 말해서 군대를 국민의 군대, 오늘 이야기하는 민족의 군대, 국민의 군대, 국가의 군대로 만들었죠. 나폴레옹이. 여러분들 지금은 너무나 군대가 국가의 어떤 군대이고 국민의 군대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근대 이전에는 그런 군대의 성격이 아니었죠. 왕이 소유한 게 군대였어. 일반 국민들은 전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민족이라는 단위를 결집을 시켜서 국민의 군대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징집 제도를 동원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군주들이 징집이 아니라 자기가 돈을 들여서 용병을 양성을 하고 또 직업 군인들을 양성을 해서 군대를 유지했지만 나폴레옹은 전 국민이 군인이 되는 오늘날의 병력 제도인 개병제, 모병제가 아닌 개병제, 국민 개병제, 모든 국민들이 병력의 의무를 지는 이런 시민군대를 창설을 했어요. 시민군대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징집을 해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가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취하고 있는 이 국민개병제, 징집제도, 이것들이 나폴레옹이 19세기에 처음으로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대규모의 군수물자가 생산되기 시작했어요. 총력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초의 틀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급진적인 전쟁 준비가 가능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전 국민이 전쟁의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징집에 의한 대규모의 군대가 창설이 되고, 그리고 국가라는 단위 자체에 의해서 전쟁이 수행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대규모의 급진적인 전쟁 준비가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또한 나폴레옹은 이때 군단 사단을 창설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군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단 사단의 개념이 이때 나폴레옹이 만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나폴레옹은 손자나 클라우제비치에 버금가는 군사적인 천재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나폴레옹이 나중에 많은 과오를 범해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쫓겨나서 결국은 마지막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나폴레옹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끼친 영향은, 세계사적인 영향은 적지 않다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군단 사단을 창설을 하고 특히 나폴레옹은 기동력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래서 기동력을 강화하고, 이 나폴레옹은 포병 출신입니다. 포병장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포병의 활익을 운용하고 이때부터 병참과 보급 체계를 개편을 해서 대규모 군사작전 수행 능력을 구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전투 근무 지원, 우리가 전투 근무 지원하면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투 근무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쟁 수행이 불가능하죠. 이 전투 근무 지원의 개념은 이제 보급이라든지 수송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보병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실탄도 보급해 줘야 되고 차량도 제공해 줘야 되고 유류도 보급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병참 물자도 보급해 줘야 이런 거 없이는 전쟁을 할 수가 없겠죠. 이런 전투 근무 지원의 개념이 발전된 게 나폴레옹 시대예요. 그리고 현대전에 있어서 기동력과 화력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죠. 이러한 기동과 화력이 이 나폴레옹 시대에 나폴레옹이 강조를 하면서 태동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크게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개념들이 나폴레옹이라는 군사적인 천재에 의해서 사실은 다 정립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시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산업혁명입니다. 자, 이 산업혁명은 뭐 오늘날 비교하면 여러분들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 갑자기 인터넷이 출현을 해서 세계가 그냥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이런 혁명에 버금가는 게 산업혁명이죠.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던 것이죠. 공장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이죠. 산업혁명 이전에는 간의 수공업, 즉 소규모 단위의 생산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공장이 세워지고 대규모의 어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철도와 전기 기관차가 도입이 되면서 수송 수단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지리적인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전쟁사에 있어서도 무기와 통신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발달된 것이죠.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고 그 다음에 전화가 발명이 되고 벨에 의해서 전화가 발명이 되고 그 다음에 정보수단이 발명이 되면서 군 통신에 있어서도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어떤 모멘텀을 계기로 해서 결국은 과거의 제한전쟁의 측면에서 총력전으로 전쟁이 성격이 변했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근대전쟁, 오늘날의 전쟁은 이 국가들의 총력전을 수행하는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유럽의 국가들은 근대에 들어서는 대규모의 군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과거에 왕들이 제한적인 어떤 숫자의 소규모의 군대를 보유했다고 그러면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근대 이후에는 대규모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공격 사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근대 이후에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가지 산업혁명으로 인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여러 가지 어떤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서 전투 근무 지원이 획기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에서도 과거의 방어 사상에서 공격 사상으로 이 공격의 신화에 함몰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리적인 측면에서도 대규모의 부대가 동원해서 적을 포위해서 경멸하는 이런 교리가 발전이 하게 되죠.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정경제와 그리고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국민들의 결집현상, 애국심,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하면서 이 세상은 격동의 어떤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인류가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철도망을 이용한 막대한 군수물자 이동이 가능해지고 또 여러가지 전투 수행을 위한 군수물자들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이 공격 신화에 함몰이 되기 시작합니다. 불행한 역사의 시작이죠. 사실은 공격 신화에 함몰된다는 것은 그만큼 전쟁이 일어나면 파괴력이 증가되고 더 많은 사망자가 생긴다는 의미죠. 인류의 불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게 바로 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전쟁이 없으면 그게 유토피아겠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연구를 해봤잖아요. 그죠?
인간의 본성도 논의해봤고 국가라는 단위를 가지고도 논의를 해봤고 국제체제를 가지고도 논의를 해봤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전쟁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파괴력은 더욱더 무서워지고 지금은 핵무기라는 가공할 만한 인류의 어떤 공멸, 지구를 완전히 폭파시키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양의 핵무기가 이미 개발이 되어 있죠.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통제가 되지 않고 사용이 미래에 만약에 된다고는 우리 인류는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거겠죠. 두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볼 때, 역사 발전 과정을 볼 때 전쟁은 이렇게 진화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 발전 과정을 통해서 전쟁이 이렇게 진화된 것을 살펴보자면 앞으로의 진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소름 돋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나는 굉장히 소름 돋아요. 사실 소름이 끼쳐요. 이미 우리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단순한 어떤 산업혁명이 문제가 아니라 정보혁명의 시대에 그리고 강호할 만한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의 근대 이전의 제한전쟁이 근대 이후에 총력전으로 발전한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미래에는 어떠한 개념으로 발전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점점점 전쟁을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기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인류는 어마어마한 어떤 사상자를 냈었죠. 그게 우리가 경험한 게 바로 1, 2차 세계대전이에요. 다행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류는 이러한 끔찍한 공포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3차 세계대전은 지금까지 발발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역사를 살펴볼 때 과연 어느 누가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전쟁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사를 연구해 보면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겁이 나죠, 사실은. 그래서 군인들이 이런 것들을 앞에서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전쟁 억제의 사명을 담당하는 것이 결국은 군대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임무라는 거죠. 전쟁이 억제, 전쟁이 이 세상에 발발하지 않도록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군사 조직의 제1차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총력전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에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전 국가가, 전 국민이 다 국가의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사활을 걸고 국가의 사활을 걸고 완전히 올인한 전쟁이죠. 이게 바로 총력전의 개념인데 1, 2차 세계대전은 다 총력전의 대표적인 사례죠. 자, 제한전쟁과 총력전의 개념 여러분들 이제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